2025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00만 가구 중에 약 42%, 1천만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2,400만 가구 중에 1천만이 1인 가구인 시대인 거죠.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혼자인 삶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3인 가구원을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죠. 1인 가구는 사실 20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전 세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전 세대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를 선택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자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아직 1인 가구를 다른 어딘가로 가기 위한 가도기적인 삶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인 가구를 시대에 맞게 정책을 1인 가구에 맞게 시행해야 할 때인 거죠. 모두에게 노동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1인 가구의 노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형태는 변하고 있는데 일터는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표준이고 1인 가구의 노동은 소외되거나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은 여전히 가구보다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죠. 혼자인 삶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오늘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면서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지역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예, 아침엔 좀 쌀쌀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요즘 점심시간에 잠깐 걸어도 덥습니다. 이제 그렇죠. 땀이 예. 납니다. 그 산책길에 보니까 네,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네, 목련도 피고, 네, 우리 삶의 현장이 일터에도 네, 과연 이런 따뜻한 봄빛이 골고루 내리쬐고 있는지 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봄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요,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 노동입니다. 지난 3월 8일이 네,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 노동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네. 지난해 도내 성별 임금 격차가 한 달에 무려 111만 원이라고 합니다. 남녀 저도 임금 그렇죠. 격차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예. 여성 임금이 남성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아, 또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 65.2%가 네. 여성이라는 점, 아, 그리고 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네,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많고, 그러니까 통계 보니까 평균 임금이 남성은 335만 335만 원이고 원. 예. 여성은 224만 원이라고 그렇죠. 이제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평균 임금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OECD에서 늘상 한국이 1등인데 근데 아, 1등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 좋은 쪽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임신, 출산, 돌봄 이런 뭐 경력 단절도 여전히 여성이 높습니까? 맞습니다. 그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네네네. 또 개인의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방금 지적했던 대로 임실, 또 출산, 네. 또 돌봄이라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네. 전북처럼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서 네.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네. 경제 활동을 포기한다면 지역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전지적 노동자 시점 오늘 초대 손님이 사실 이제 이 38 여성의 날 통계를 발표하신
아 그렇습니까? 분을 모시고 이제 들어볼 텐데 예. 다음 이따가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 좀 더 자세히 자세하게. 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예, 그 어떤 네, 38 여성의 날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빵과 장미를 네, 이렇게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만 네, 네, 또 우리 어머니 또 아내 네, 딸들이 여전히 존중받은 그런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네, 네, 다짐의 그렇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이, 장미를 못 줬는데 저도 못 줬습니다. 네, 꼭 기억해서 예, 내년에는 좋은 일터를 예. 만드는 것이 장미빵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한번 두 번째 소식 전해 두 주시죠. 번째 소식은 전주시에서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 좋은 예,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전주시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또 아빠들이 눈치도 봐야 되고 네. 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네. 또 육아휴직 쓰기가 참 좀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비록 그 금액은 적을지라도 네. 아빠의 육아는 당연하고 네. 또 훌륭한 일이거든요. 지역사회가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겠다는 따뜻한 지지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뭐 이런- 여성의 날에 맞춰서 이런 소식도 적절한 소식인 네.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뭐 독박 육아라고 한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독박 육아도 여전히 예. 또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네. 풀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돌봄이나 이런 노동은 남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시기가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통계로 수치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더 보편적으로 좀 시행이 되면 내년 38 때는 좀 나아진 이 육아로 좀 쉬는 남성의도 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97%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아, 네네. 가까운 일부만 해도 70%대거든요. 돌봄 노동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일본하고 일본 한국. 그렇죠. 일본이 더 그 남성 중심일 것 예. 같은데 가부장님이 예, 그런 느낌 더 일본이 받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예, 이제 아마 이 저임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금 격차도 사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돌봄 노동 같은 게 이제 최저임금에 맞춰지다 보니까 남성이 이제 사실 이제 좀 이렇게 꺼리는 일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맞물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소식 다음에 또 예. 어떤 소식입니까? 다음 소식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주시가 그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십시일반인데요. 넉넉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그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기가 쉽지 네,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인 전주시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대기업들이 네. 그리고 정부가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6년간 45억 원을 모아서 네. 노동절이나 또 네. 명절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보니까 250명에게 연간 한 100만 원 상당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참여 기업도 일부 조금 내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참여 기업, 기업.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와 시, 정부, 도, 그다음에 정부, 이제 이렇게. 효성 예, 뭐 효성. 그 기업이 예. 네, 그렇군요. 예. 너무 좋은 소식인데 대상이 이제 250명으로 너무 적죠. 시작해서 예. 사실 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첫 발이니까. 첫 발이니까 예. 사실 정말로 이게 격차가 너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돼서 좀 그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예, 좋은 그렇습니다. 소식입니다. 그래도 예, 너무나. 특히 또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네. 또 챙겨준다라고 느껴진다면 떠나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봄 소식이네요. 이것도. 봄 소식. 다음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소식은 그 이동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얼마 네. 전에 개최를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네. 배달 기사님 네. 또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이동 노동자분들 이야기입니다. 네. 전주시 그리고 또 세무서, 안전보건공단, 노동권익센터 또 저희 또 이 등 여러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렇군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우리 도시의 혈관처럼 네, 맞습니다. 밤낮으로 달려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정작 그 본인들의 어떤 안전이나 네. 또 사고 또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는 외탐선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특히나 이동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그냥 세금 또 뭐 또 복잡하고 복잡하고 계산도 못하고 예, 금융도 복잡하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노동자로 네. 인정만 해주면은 사실 여러 해결이 잘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될 안타까운 텐데 정말 안타까운 네. 일인데 최근에 뭐 정부에서는 뭐 근로자 추정제 뭐 네. 해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뭐 네. 이런 걸로 도입해서 이동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제가 알고는 예, 있는데 논의를 중에는 이제 현장까지 오는데 상당히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논의를 빨리 끝내고 보장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필요한 일이죠. 다양한 어쨌든 이제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네. 또 든든한 울타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분들이 거리에서 홀로 네. 고립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이제 뭐 이 유관기관의 논의 결과 좋은 사업들이 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을 다음 달엔 또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방금 그 회의 마치고 왔는데요. 네, 물 나눔 네, 행사, 생수 나눔. 그다음에 네. 또 보험금 일부 지원, 산재, 산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왔습니다. 것이 지금 논의 중이군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은 노조법 2, 3조 시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네, 전북 지역의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이 돌봄 또 환경미화 네. 또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네. 전북도를 향해서 대화를 요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북도는 가이드라인 또 판례를 지켜보겠다면서 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돌봄, 뭐 환경미화 콜센터는 사실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진짜 사장이 다른.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 거의 100% 100%. 보조금으로 예. 운영되어서 사실 전라북도가 정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적용되는. 예. 그러니까 그것의 주체는 그냥 전북도죠. 위탁받은 어떤 그 민간 위탁 그런 게 아니고 전북도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예. 교섭을 요청했고 전라북도는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다. 좀 지켜보자. 네. 근데 이제 그래요. 이게 그 지자체뿐만 아니라 네. 월급을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진짜 사장님이 뒤로 이렇게 네네. 숨어버리면 네.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이런 게 많았거든요. 많죠. 네. 같은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원청의 지시도 받으면서 사실은 뭐 전혀 권리가 권리를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공공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원청 교섭으로 사실 네.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게 새롭고 이게 이제 산업별로는 뭐 공공 부분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네.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네. 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이 특히 지자체가 좀 먼저 모범을 보여서 테이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뭐 가이드라인 기다릴 게 뭐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 뭐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정부 지침, 정부를 또 지방 정부는 좀 압박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섭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압박해서 실제로 이 뭐 원화청의 어떤 교섭들이 모범을 이게 좀 보일 필요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성숙한 행정이 맞습니다. 저는 절실히 네.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격차 이렇게 해소에도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럼요. 같아요. 예. 이 격차가 너무 요즘은 정말 심각해서 어쨌든 이제 노란 봉투법 그렇죠. 일명 노란봉투법. 예. 시행됐는데 이것도 예. 더 봄바람처럼 더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너무 반복돼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지난 3월 12일 네. 부활의 한 제조 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저는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특히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제 너무 끊임이 자주 없어요. 일어났으니까. 예, 우리 예. 지역 말고도 뭐 3월 달에 뭐 그렇죠. 저기 그 대불공단 그다음에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거 할 것 없이 너무나 전국적인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60년도, 네. 70년도, 80년도 네. 외국에 나가서 했던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코리안 드림을 안고 네네네. 먼 타국에서 온 참 20살 청년인데 언어가 네. 서툴고 또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가장 험하고 네. 또 위험한 곳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가장 어둡고 또 위험한 밑바닥을 이주 노동자들이 맨몸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셈인데요. 이주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는 일터는 우리 국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도 철저히 또 진상 규명과 함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요. 20대의 청년이라면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한국에 왔을 테고 예. 제가 사실 여기 그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예. 저는 왜 갔었냐면 그 조계사의 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뭐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이게 타국에서 쓸쓸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은 가서 그 기도라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분양 소도 없어요? 분양소도 없고 예. 그냥 장례식장 안치실 냉동고에 들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애도와 추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안치실에 있다가 화장되어서 그냥 본국에 돌려보내지는 게 이분들의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추모라도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같이 해줘야지. 같이 살아왔던 그럼. 분인데 정말 사라진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잊혀지는데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참 함께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저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했던 그렇습니다. 우리 태국의 20대 청년을 좀 함께 추모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뭐 여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가 진짜 성진국이고 또 진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조금 더 평등하게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내일을 위해 저희들도 늘 현장에서 기 굴리고 또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디 다치지 마시고 무사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여성의 날을 맞이한 여성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해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 지역 여성 통계를 발표해 오신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청취자 우리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한테 인사하려니까 네.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그 아까 그 연습 때는 봄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니 그냥 인사만 하시니까 아, 네. 네, 좀 긴장을 네 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직 봄이 왔다는 거를 오면서 조금 느꼈는데 아직 내복을 벗지 못한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복이 벗어야 진짜 봄이 왔다를 느낄 것만 같은.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내복 얘기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통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린 지도 이제 118년이나 되었어요. 네, 한국은 1920년대에 이 38 여성대회를 하다가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1985년에 제1회 여성대회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은 41번째, 네. 전북은 25번째를 맞이했다는데 38 여성의 날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그 의류를 만들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밤낮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실 단추를 달다가 막 눈이 상해서 일을 못하기도 했고 어쨌든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자 자기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던 날이고요. 이런 미국에서 시작한 행동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여성들에게 또 자극이 되었고 유럽은 한 1910년대부터 이 여성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이 1975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선포하면서 한국은 18년에 네, 2018년에 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통해서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이슈가 그 날을 맞이해서 네.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매년마다 1등을 하는 것이 저희 한국이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남녀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1위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8 여성의 날도 네, 그러니까 그 의류를 만들던 여성 노동자들이 네, 이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저항 이런 의미이군요. 그렇죠. 네. 네, 노동절하고 비슷하네요. 그래 여성 노동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일 것 같은데 네, 네. 어 이제 올해 통계 뭐 여전히 음,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떤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마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매년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작년도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거의 비슷한데요. 올해는 일단 전반적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어떤 남녀 비율은 거의 같았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남자가 훨씬 높고 여성 굉장히 낮고 또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또 여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 상태로 있는 여성들이 왜 그 상태로 있는지를 통계로 찾아보니까 가장 큰 건 가사. 음. 그다음에 이제 육아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가사 육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북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초단 시간의 일, 그리고 최저시급 미만의 열악한 좀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 고령의 여성, 5, 60대 여성들이 무려 한 50% 가까이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값싸고 쉽게 사용되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매일
그러니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는 했어요. 네. 한 58% 정도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4만 명 정도가 네. 많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 네. 여성 취업 임금 노동자 중에 58%가 비정규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남성은 40%대, 41% 41% 정도 그러니까 됩니다. 여성이 임금 노동자인 게 비정규직 비율도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 아주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임금에, 그러니까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임금이죠. 네. 임금은 얼마일까?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평균 임금이 한 335만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여성은 2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1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대부분의 아니고요. 이제 뭐 평균 임금 노동자의 평균 네. 임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뭐 유기만 국장님도 잘 네. 아시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남성이 100만 원을 받고 네, 일을 한 다음에 네. 여성은 한 67만 원 정도 네. 받는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임금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군요. 평균 임금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는군요.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좀 비정규직 규모가 뭐 줄은 거요? 네, 이걸 뭐 다행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가사 육아도 이제 남성들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돌봄 노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점점 같이 이제 나아졌으면 좋겠다. 획기적으로 좀 변화하는 방법을 좀 우리 사회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게 정부가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약간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도 좀 활발히 돼야 될 텐데 사실 지난 정부가 이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했잖아요. 폐지하겠다고 했죠. 아, 폐지하겠다고 네, 폐지하진 했는데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여전히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성별 갈등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그 사실 모든 곳이 그렇지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이름 아래 사실 여성에게는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좀 질문을 돌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사회는 여성에게 이전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성은 굉장히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하다는 거를 아까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도 제가 그 이유가 육아와 가사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육아와 가사로 인한 퇴사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여성의 비중이 훨씬 많죠.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여성의 몫이 더 커가고 있고 여전히 어쨌든 돌봄 노동은 아직도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편견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여성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갈수록 다양해지는 어떤 고용 형태의 노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의 문제나 여성 노동자의 어떤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네. 날이 있는 3월의 봄날, 네. 네, 이 3.8을 기념하며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제임스 하임. 오펜하임이 네. 빵과 장미라는 시의 구절을 썼다고 하고 우리 또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주가 거의 봄의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4월이 시작되는 주인데요. 네, 이제 3월이 다 가고 있지만 3월을 맞이하고 또 3.8이라고 하는 이 세계 여성의 있는 날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임스 오펜하임이 썼던 이 빵과 장미라는 시의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배경음악 없이 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부끄럽긴 한데요. 여기서의 빵은 생존권,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미는 어떤 평등한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거를 뜻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번 뭐 낭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환한 아름다운 대낮에 행진을 하자. 우리들이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때 남성을 위해서도 싸우네. 남성은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본다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착취당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할 때 수많은 여성이 죽어갔네. 그 옛날 빵을 달라던 여성들의 노래로 울부짖으며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진을 계속하기에 위대한 날들이 온다네.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10사람이 혹사당하는 고된 노동과 게으름이 더 이상 없네. 반면에 삶의 영광을 함께 나누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네. 뭐 정말 이제 정말 평등한 세상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지금 시를 예. 정말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읽다 보면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게 느껴지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3월 8일 날 봄처럼 성평등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원을 하고 다음에는 올해는 특별히 또 뭐 이렇게 38 대회 후에 네. 뭐 1인 가구에 대한 뭐 포럼도 있었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좀 더 통계도 내고 발표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 4인 가구가 대표적인 어떤 표준 가구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1인 네. 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 1인 가구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한 4번 정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정독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연구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퍼센테이지가 10년 전에 4인 가구가 한 28.6% 정도였다면 지금은 16.6%라고 하는 네. 거죠. 엄청나게 4인 음. 가구 수가 줄었고요. 5인 가구는 거의 한 4%대 네. 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기준은 아니고 2024년도 기준의 전국의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표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구분짓는 용어긴 네. 하지만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새로운 표준 1인 가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프닝에 소개했는데 네. 행정안전부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42%가 1인 전국. 가구라고. 예. 그렇습니까? 2,400 네. 가구 중에 1,000만 네, 가구가 네. 1인 가구라고 해서 더 네. 늘었네요. 그렇죠. 훨씬 많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1인 가구의 어떤 통계를 확인해 보니 이들의 증가가 어떤 새로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네. 등장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1인 가구가 과거에는 고령 여성의 중심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중장년, 청년으로 확산이 네. 됐고요. 연령이나 성별 구성에서 다변화되었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전북 지역은 제가 좀 이따가 네, 말씀을 네. 아, 네, 드리려고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가장 불안하게 나타나는 것이 고용이나 소득, 주거나 자산 같은 전반적인 어떤 기반들이 1인 가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특히나 32% 정도가 무직이나 비경제 활동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7% 정도가 소득 하위에 40% 정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월세 부담이 큰 곳에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무려 한 40%대를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발표한 자료를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룸이 막 돌아다녀 보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 인제 40% 2%면 대단한 건데 전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북 전북 지역. 지역은 제가 인제 24년 기준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별 고용 조사가 1인 가구라고 하는 그 조사를 시작한 게 2015 년부터더라고요. 하반기 지역별 고용. 통계청에서 하는 지역별 그쵸. 고용조사 상에서의 1인 그렇죠. 가구요? 지금은 네. 국가 네. 데이터처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장 24 년도 전북 기준으로는 38% 예요. 음. 그러니까 전국 통계보다 8% 정도 높죠. 네. 그래서 2015 년부터 비교를 해 보면 무려 8%가 전북 지역도 1인 가구가 증가를 했고요. 제가 인제 연령별 비중도 살펴봤더니 전북 지역은 30 대가 무려 15%, 20 네. 대가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 1%. 이게 예. 성별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전북 인구를 대비로 했을 때에는 남성이 5%, 여성이 한 3% 증가했고요. 네. 이 남성도 많이 예, 증가했네요. 남성이 많이 예 증가했어요. 예. 근데 1인 가구로 한정했을 때는 남성이 무려 2%가 증가했지만 여성은 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아. 전반적으로 네네네.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이 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것을 네네네네. 확인해 볼 수 있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여성이 높게 증가를 했지만 실제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그러니까 연령대가 네. 골고루 최소 4%에서 최대 9%까지 9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령층의 여성이 인제 많이 네네. 높았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그렇죠. 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아. 우리가 인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인제 1인 가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직장에서도 인제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잘릴래?" 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부양 가족이 있으니까 안 돼." 뭐 아 이런 맞아요, IMF 때 막 맞아요. 그런 말이 아 지금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약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혹시 뭐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뭐 도서관 같은 데 요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떤 대중사업이나 리플렛, 네. 팜플렛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4인 가구의 어떤 이미지화 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죠. 아 홍보 리플렛 홍보 같은 리플렛 거. 보면. 그 인제 우리가 이미 1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지만 네네네. 여전히 고정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가구로 4인 가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 지금도 여전히 1인 가구가 38% 네. 예요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문제 있게 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제 2000 년대의 어떤 정부 정책을 예로 든다면 그때 당시 인제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인다고 만든 정책이 뭐죠? 시간제 정책이잖아요. 시간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시간제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면서 뭐 휴가나 휴직이나 보육시설이나 조세대조 같은 영역을 포함시키지만 대부분 어떤 제도에 포함되어 있냐면 모성보호 제도라는 것에 하위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여성을 그냥 가족의 구성원으로 딱 유치를 시키는 거죠. 그냥 여성을 예를 들면 가족 내 여성이 아니라 그냥 여성 음. 개인으로서 어떤 독립된 성인으로서 생계 부양자로서 어떤 여성의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의 국가 정책이 대부분 여성은 그냥 어떤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1인 가구로서의 여성을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장 큰 네.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청년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15세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 초반이라고 하는 그 청년 세대가 기존의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집단을 가족 구성원 내로 포괄시켜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다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20대 여성 초반 여성들이 어떤 노동시장의 조건도 굉장히 하향화되고 있잖아요. 임금도 낮고 대부분의 전북 지역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아까 이게 뭐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제 남성의 1인 가구도 인제 그렇죠. 증가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보편적인 인제 문제도 아니죠. 인제 이게 인제 삶의 양식으로 인제 네. 실제로는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음. 이게 문제니까 음.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가구 음. 구성원으로서만 하는 정책으로만 지금까진 예, 집권되어 왔다는 지금까지 거죠. 이제 왔는데 사실 네. 그게 성공했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는 늘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값으로 놓고 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인제 뭐 직장 안에서도 지역 사회 안에서도 실제로 인제 그런 어떤 거를 좀 보편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인정하고 표준으로 인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인제 어쨌든 여성 1인 가구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전북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생활 문가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음료 뭐 식재료 값은 뭐 서울이 더 싸다고도 하는데 음. 괜찮은 일자리가 또 부족하고 네. 전북에서 1인 가구로 계속 살기 위해서 뭐 가장 필요한 인프라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던 대로 3월 11일 날 전북 지역인 저는 처음으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 1인 가구 정책 포럼이 있었어요. 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하고 전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38 담쟁이 클럽이 이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포럼은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민선 9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1인 가구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점검하고 당사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1인 가구 정책이. 근데 1인 가구 정책이 대부분 뭐였냐면 운둔형 고립 또는 고독사, 범죄 예방 네. 관련한 그런 어떤 위험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어서 음. 1인 가구를 보호 대상이나 위험군이 아닌 보편적인 생활 주체로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활의 주체로서의 정책을 요청하는 거였고요. 뭐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주거나 안전, 생활 인프라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농촌에서는 돌봄 공백이나 의료 접근성 또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있지만 14개 시군에 맞는 조금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인 가구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저희 지역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군 단위 지역이 생각나진 않지만 대부분 고독사 조례가 많아요. 아 네. 고령 중심의 네. 어떤 인구들이 많은 곳은 네. 고독사 중심의 1인 가구 조례들이 많아 음. 가지고 조금 더 위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지역 공동체 연결까지 되는 정책들이 좀 고민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제 고독사 중심에서 네. 생활 그렇죠. 예 생활의 생활 보편적인 중심으로 정책으로. 네. 인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노동 통계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년 전보다 고용률은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1인 평균 가구가. 그렇죠. 네. 평균 고용률이 한 63%라면 네. 3% 정도 낮았어요. 아 1 1 인 인 가구가. 가구는. 예. 근데 더 성 높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네요. 성별로는 예. 남성은 65% 대라면 네. 여성은 55% 대. 네. 10%가 차이가 네. 났고요. 종사상 지휘상도 확인을 해 봤는데 남성은 역시나 상용직이 많았지만 네. 여성은 임시 일용직이 무려 네. 40%를 어. 넘었습니다. 음. 근데 다행히도 9년 전보다 상용직이 증가하긴 했는데요. 남성은 상용직이 증가했고 네. 여성은 임시 일용직이 증가했어요. 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임금의 문제는 여기서도 똑같이 네 네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 1인 가구가 230만 원대 임금을 네. 받는다면 여성은 170만 원대 임금을 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네. 24년도 기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은 거고요. 음. 이제 9년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 봤더니 남성은 한 70만 원 상승을 했고 여성은 한 28만 원 정도 상승을 음. 한 결과예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열악하죠. 네. 평균 임금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러네요. 직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직업군 중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무려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비비 생활협동조합에서도 1인 가구 여성 중에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통계상으로도 이
프리랜서가 높은 예를 들면 뭐 그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사무종사자 관련한 비중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1인 가구가. 네. 특히나 인제 1인 가구의 노동 통계 인제 뭐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네네. 매우 또 인제 의미 있는 네. 포럼이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인제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지자체 선거니까 좀 네. 더 이렇게 제도 지금이 기회죠. 현실에 맞는 제도들이 네. 인제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겼을 때 1인 가구로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삶의 요소가 그 누구보다도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벌고 혼자가 벌어서 사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전북 지역 여성 1인 가구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노동권 보호 조치 뭐 이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성 1인 가구 아니어도 남성 네. 1인 가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그때 포럼 또한 여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네. 성별을 넘어선 모두에게 네. 필요한 1인 가구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빠뜨린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1인 가구 정책을 시도한 게 혹시 몇 년도일까요? 저는 처음 전혀 생각이 그래요. 안 돼요. 2018년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 정책으로. 그렇죠. 네. 건강가정 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또 건강한 가족을 지향하다 아, 보니까 네. 건강가정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건강가정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인 가구를 포함시켜서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2018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온가족 보듬 사업이라고 하면서 딱 느껴지잖아요. 취약가족의 어떤 한 유형으로 1인 가족을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의 형태로 추진했어요. 일례로 뭐였냐면 긴급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네. 같은 이런 네. 사업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도 확장되진 못했어요. 하다가 음. 말았죠. 음.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 중에 서울, 경기도, 뭐 네.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거를 예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행정에 1인 가구 지원팀을 만들어서 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이제 경기도가 실제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연구 분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치? 어떤 1인 가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네. 지향하는 네. 1인 가구의 정책인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네. 생각해요. 인간이 살면서 한 번쯤은 1인 가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이 가지는 지자체가 가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좀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쨌든 있는 건 다행이지만 굉장히 진짜 형식적으로 조례를 네. 만들어 가지고 인제 지자체 선거가 있긴 하지만 이 좀 지역에 맞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데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노동권 보호 조치를 이 조례 안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좀 노동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사업의 범주로 확대할 수 있고 조금 더 또 뭐 경제적 안정이나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나왔던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활임금제를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 1인 네. 가구에 맞춤형 뭐 휴가 네. 제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정책들도 있거든요. 뭐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뭐 청년들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월세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좀 뽑아내서 거기에 1인 가구일 경우에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포괄시켜서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그런 사업들이 1인 가구에 지원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정책 중에 이렇게 1인 가구에도 포함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네네.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뭐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인생을 이야기인데 살면서 네. 단 근데 한 인제 번은. 그런 이런 말도 저는 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봄의 사회화를 얘기하잖아요, 국가 네. 책임을. 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가 베이스가 돼서 네. 인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인 누구나 네. 가족에게 사실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베이스로 해서 어 정책을 하려면 저는 그냥 1인 가구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인제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올해 여러 가지 인제 지자체 선거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더 지역부터 좀 설계되고 제안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38 여성의 날부터 1인 가구 문제까지 통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 주신 음악과 함께 현재의 이슈나 역사 속 노동의 한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6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요즘 제 회사 생활에 아주 큰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저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라 모든 직원들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각자 담당하는 파트가 분명 있는데 타 부서에 땡땡 과장님은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무대포 직진 스타일이십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고작 6개월 차 신입일 뿐인데 저한테 본인 담당했던 작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입니다. 이 과장님 좀 이상합니다. 저희 부서 일도 아니고 작년에 저는 이 회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타임머신이라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힘든 건 이 질문을 무려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제 유일한 도피처가 점심시간인데 말이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같이 밥 먹으면서 작년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 과장님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 점심시간을 너무 쉽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땡땡 과장님이 한 번씩 저희 부서에 와서 난데없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대폭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과장님,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땡땡 과장님과 마주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뿐이고 결국 로또 말곤 답이 없나 싶어요. 로또 당첨돼서 땡땡 과장님과 그만 마주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회화된 모습으로 지성인의 매너를 장착하고 밉보이지 않게 제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로또 당첨을 기원해 보며 이찬혁의 1조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와, 1조. 이찬혁의 1조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1조 원.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사실 과장님 이 정도면은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노래를 이 사연 주신 분 말고 이 과장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1년 전 일을 6개월 된 신참에게 물어보는 거는 괴롭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 주신 분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이 사연이 꼭 모든 과장님께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그러고 있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히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업무가 떠올라도 그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점심 다 먹고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안전한 일터, 안녕한 일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녕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터가 안녕해질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